친구들 안녕. 좋아, 반갑다. 오랜만에 만났지? 오늘은 세계사 10강 로마 제 첫 번째 시간 공화정 로마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이야. 오늘부터 총 3시간에 걸쳐서 10강, 11강, 12강 로마를 3시간 동안 공부를 할 예정이고 거기가 여러분들 중간고사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로마의 성립과 로마의 공화정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두 번째, 공화정 시기의 대표적인 전쟁이었던 포에니 전쟁에 대해서 수업하면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44페이지 펴줬으면 좋겠다. 본격적으로 로마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빠르게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부터 서양의 역사를 들어왔어. 서양의 역사, 서양의 문명이 시작된 곳은 바로 그리스 지역이었지. 이 그리스 지역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스에서 무엇이 성립되었다? 그래, 폴리스가 성립되었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작은 도시국가였어. 중국과 다르게 작은 도시국가가 있었던 그리스. 이 폴리스들이 형성된 이유는 복잡한 해안선, 많은 섬, 험준한 산 이런 것처럼 지형적인 요인, 지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컸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대표적인 폴리스로 우리는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들 수 있었는데 이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정치 체제가 어땠다? 그래,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군국주의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었을 거야. 디테일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수업 내용들을 떠올려보면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민주정치가 어떻게 발달했는지 그 과정을 공부했었어. 첫 번째로 등장했던 인물은 솔론. 이 솔론은 재산이 있는 시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했던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등장했던 인물은 클레이스테네스. 클레이스테네스는 민주주의의 적, 독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편 추방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 민주주의를 꽃피웠던 인물 바로 페리클레스. 페리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법을 민회, 평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거야. 이 민회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국가정책을 토론하고 투표하고 그 다음에 공직자는 추첨으로 하고 공직, 정치에 참여하면 돈까지 줌으로써 가난한 사람까지도 전부 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민주정치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했던 인물이 바로 페리클레스였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3명 순서대로 잘 기억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랬던 그리스 세계는 2개의 전쟁을 겪으면서 쇠퇴하는데 그 전쟁이 바로 첫 번째, 페르시아가 그리스 지역으로 쳐들어왔던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고 두 번째 전쟁은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그리스에 있었던 폴리스들이 스파르타 편이냐 아테네 편이냐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웠었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의 문화에 대해서도 공부해봤었어. 그리스의 문화는 인간 중심적인 성격이 있고 합리적인 성격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인간 중심적이라는 것은 인간을 닮은 그런 어떤 예술이 많이 발달했다는 뜻이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에서 철학이 발달했다는 뜻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의 철학을 한번 좀 순서대로 공부를 해봤었는데 그리스 철학이 어떠한 순서대로 발달을 해왔느냐. 먼저 첫 번째, 그리스 철학은 자연 철학자에서 시작했어. 이 세상의 구성 원리는 무엇일까? 이 자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야.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탈레스. 만물의 근원은 아니다. 불이다. 아니다. 흙이다. 아니다. 석격 있다. 아니다. 원자다. 이런 거 전부 다 자연 철학자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두 번째. 첫 번째 자연 철학자들이 자연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들은 인간에 관심이 있었어. 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라? 소피스트라고 했다. 이들은 인간에 관심을 갖고 인간한테서 세상의 진리를 한번 찾아내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인간은 너무나 다양하고 인간의 생각은 인간의 숫자만큼이나 너무나 다양해. 이렇게 다양하고 다채로운 인간 속에서 진리를 찾아내는 것이 쉽다고 생각했을까? 어려웠겠지. 결국에 이들은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 절대적이지 않다. 진리는 어쩌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진리는 때로는 상대적이다. 잘 안 보이네. 진리는 어쩌면 상대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 이 사람들이 소피스트야. 자, 이러한 소피스트들을 상대로 토론 배틀을 벌여가지고 이 소피스트를 전부 다 꺾고 아니다. 세상에 보편적인 진리는 존재한다. 그리고 진리는 절대적이다. 단 하나의 보편적인 진리란 존재한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바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이 플라톤이랑 아리스토텔레스는 결국에 진리란 어디에 있는지 소크라테스가 있다고 밝혔던 진리가 존재한다고 밝혔다면 이 두 명은 그 뒤에 진리가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두고 이야기를 했던 철학자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우리는
그리스 세계를 멸망시켰던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제국, 그리스가 쇠퇴한 틈을 타서 북쪽에서 내려와서 그리스를 점령하고 동쪽으로 진격해서 페르시아 제국까지 무너뜨리면서 아주 거대한 제국을 세웠던 제국이 바로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되겠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이름을 딴 거였어. 자, 우리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3대륙에 걸친 이 거대한 제국을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라고 불렀고, 이 제국의 문화는 그리스 문화가 전파되었다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고 나니까 급격하게 분열되었던 것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한계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복습이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 헬레니즘 문화에서도 우리가 철학을 공부했었어. 헬레니즘 문화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이제 폴리스를 뛰어넘어서 단 하나의 세계 제국 아래 평등한 세계 시민이다. 무슨 주의? 세계 시민주의. 그리고 이제는 폴리스를 넘어선 세계 시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폴리스 중심의 조그만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공동체 의식보다는 오히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 거야. 그것이 무슨 주의? 개인주의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개인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개인의 행복, 나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야. 나의 행복은 나의 욕망을 조금 억누르고 금욕하는 데 있다 라고 주장했던 금욕주의. 우린 이런 사람들을 스토아파라고 부르고, 반면에 아니야, 나의 행복은 나의 쾌락을 인정하고 내가 좋아하는 나의 욕망을 쫓는 데 있어. 쾌락을 쫓자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물론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쾌락을 쫓기보다는 쾌락 중에 등급이 있는데 그 중에 좀 더 좋은 레벨이 높은 쾌락을 쫓자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쾌락 이런 거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헬레니즘 문화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이 여기까지고 이제 오늘 로마의 역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자,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로마? 최전성기 로마 제국의 영토야. 어때? 굉장히 넓지. 그래서 거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럽 세계, 뭐 영국, 스페인, 프랑스, 뭐 이탈리아, 그리스, 뭐 터키, 뭐 이집트까지 뭐 다 로마 제국의 영토였어. 엄청나게 영토가 넓었던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수도교나 콜로세움 같이 유명한 문화유산을 남기기도 했던 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로마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스타트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나누어준 프린트가 있을 거야. 하늘에 보는 로마의 역사라는 프린트. 이 프린트를 보면서 공부를 해봅시다. 로마의 역사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공화정 로마,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제정 로마로 나눌 수 있어. 이거는 정치 체제의 특징에 따라서 로마 역사를 구분하는 건데 그 중에 오늘은 앞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는 이렇게 영토가 전성기에 넓었지만 처음부터 컸던 건 아니야. 처음에는 로마는 이런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라고 하는 작은 도시 국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엄청나게 커지는 거야. 오케이. 자, 로마의 건국설화에 보면은 늑대의 젖을 먹는 로마를 세운 로물루스와 레무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국설화가 뭐야? 곰이 등장하지. 그런데 이탈리아 로마 같은 경우에는 늑대가 등장하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재미있게 그냥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이 늑대 아직도 좋아해, 로마 사람들. 그래서 로마에 가면은 축구팀, 우리 서울에는 FC 서울 있잖아, 그지? 로마에 가면 AS 로마라고 하는 축구팀이 있어. 그 축구팀 마크에 보면은 이렇게 늑대가 그려져 있기도 해. 참 재밌지. 자, 그래서 로마의 역사를 보자면 이게 지금의 로마야.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거대했던 건 아니야. 옛날에 로마는 이렇게 강이 흐르는 거 볼 수 있지? 이 강 옆에 이렇게 조그만 7개의 언덕이 있었다고 해. 7개의 언덕에서 시작된 조그만 나라였어. 그런데 이 나라가 점점 커지면서 발전을 하기 시작한 거다. 어떻게 발전했냐? 처음에는 왕이 다스리는 왕정이었어.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가면서 공화정이라고 하는 정치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다. 이 공화정이라고 하는 정치 시스템은 무엇이냐면은 주권이 군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왕도 없고 황제도 없는 국민이 주인인 그런 국가를 공화정이라고 부르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도 공화정이잖아, 그지? 우리나라는 왕이나 황제가 없잖아, 그지? 나중에는 황제가 등장하는 제정으로 바뀌긴 하지만 로마의 거의 초반부 왕정 이후에 등장하는 게 보다 공화정이다, 이렇게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 우리는 이 공화정이라고 하는 제목뿐만 아니라 공화정의 시스템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공화정의 시스템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로마 공화정에서는 정치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들을 선정한다. 그 사람들이 바로 집정관이야. 2명의 제일 높은 관리 집정관을 뽑게 된다.
한 명만 하면 독재할 수도 있으니까 두 명을 뽑은 거야. 그런데 이 집정관 혼자서 이 둘이서만 정치를 할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집정관을 도와주는 귀족들이 모여서 집정관에게 정치적인 내용을 조언해 줄 수 있는 경험 풍부한 귀족들의 회의를 만들어. 그 회의 이름이 바로 원로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집정관이나 원로원은 아직도 귀족 중심적인 정치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어. 근데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귀족만 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평민도 참여해야 되잖아. 이 평민들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평민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평민들의 회의인 평민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평민회가 있다 그래서 평민들의 정치가 반드시 바로 귀족이랑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선 매우 특징적으로 평민들을 보호할 수 있고 평민들의 정치 참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관리, 호민관이라고 하는 관리가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호민관에다가 별표를 쳐도 좋습니다. 이 호민관 같은 경우에는 원로원의 결정, 그러니까 귀족들이 결정한 것을 거부하는 거야. 그 결정 조금 귀족 중심적입니다. 평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결정에 나 호민관은 반대하겠습니다. 이래버릴 수가 있다는 거지. 정말 대단하게 발전된 정치 체제라고 할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우리는 집정관, 원로원, 평민의 호민관들을 전부 다 합쳐서 와, 로마의 공화정 시스템이 정말 발달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지금 이 체제에는 왕도 없고 황제도 없지. 로마의 공화정이야. 이 로마의 공화정 체제로 이렇게 로마를 쫙 정리를 하니까 원래 기원전 400년경 이렇게 조금 했던 로마의 영토는 약 100년이 지나니까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통일할 정도로 큰 영토를 갖게 된다. 하지만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는 것에서 로마는 멈추지 않았지. 좀 더 성장하고 싶었던 거. 근데 그 성장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되는 하나의 산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이미 지중해의 강국이었던 카르타고가 되겠다. 지도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카르타고야. 이 카르타고와 지중해, 이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에 누가 주인이 될 것이냐를 두고 로마가 한판 붙게 되는 것이지. 이 붙게 되는 전쟁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 포에니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포에니 전쟁은 뭐예요? 왜 말 없이 포에니란 말이 나와요? 포에니는 로마 사람들 말로 카르타고를 부르는 말이 포에니였어. 그러니까 카르타고랑 전쟁했으니까 당연히 포에니 전쟁이 되겠다. 기원전 3세기 중반에서 2세기 중반 약 100년에 걸쳐서 지중해 패권을 두고 로마랑 카르타고가 약 3번 정도 붙는 전쟁이 포에니 전쟁이 되겠다. 자, 첫 번째 전쟁. 1차 포에니 전쟁은 로마랑 카르타고가 가운데 있는 시칠리아라고 하는 섬을 두고 누가 차지할 것인지 쟁탈전을 벌였어. 첫 번째 승부에서는 로마가 승리를 했다. 그래서 로마가 이쪽 땅들을 차지한 거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지. 자, 2차 포에니 전쟁은 카르타고의 반격이야. 카르타고도 반격을 해야겠지. 당시 모든 사람들, 모든 로마 사람들, 심지어 카르타고 사람들조차도 카르타고가 쳐들어올 거긴 한데 어디로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냐면 다 이쪽 해안가 지역으로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어.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배를 타고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 누구도 카르타고가 돌아서 로마를 공격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다. 왜냐? 이탈리아의 북쪽에는 알프스 산맥이라고 하는 높은 산맥이 있어. 이런 산이 있어. 이런 산을 일단 이거를 도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지. 도는 것도 어려운데 이 산, 이 눈 덮인 산을 넘어가지고 로마로 쳐들어온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아무도 하지 못했지. 다 분명히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쳐들어올 거다. 이렇게 로마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던 거야. 하지만 이 알프스 산맥을 넘는 엄청난 사건, 그것이 실제로 벌어지게 된다. 그것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카르타고의 전설적인 장군인 한니발이야. 이름은 재미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한니발은 자기가 이끄는 정예 부대와 한니발이 자랑하는 코끼리 부대, 아프리카는 코끼리가 이기지.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로마로 진군하게 된다. 이 그림 보면 아주 재밌는데 코끼리들이 알프스 산맥을 넘는 걸 볼 수 있어. 그래서 어떤 코끼리 하면 떨어지고 불쌍해. 그지? 어찌됐든지 간에 한니발의 등장에 로마인이 깜짝 놀라는 거야. 어떻게 갑자기 여기 나타났지? 배도 없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기습 공격에 로마는 굉장히 위기에 처하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한니발은 지금 로마까지 쳐들어온 거고 로마는 자기의 안방에서 싸우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차 포에니 전쟁도 로마를 거의 위기까지 몰아넣긴 했지만 최후의 승자는 로마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3차 포에니 전쟁 때는 이미 뭐 승부가 많이 기울어졌어. 로마의 땅이 이미 이렇게 넓은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되게 쪼그라들었던 카르타고를 아예 역사에서 지워버리는 전쟁이 3차 포에니 전쟁이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중해 대장이 누구야? 지중해의 일장 국가, 바로 로마지. 얼룩덜룩한 부분은 전부 다 로마 영토야. 그래서 로마가 이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했어.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 별명으로. 지중해는 로마의 호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왜? 호수가 뭐니 얘들아? 땅에 둘러싸여 있는 거지. 로마에 둘러싸여 있다. 지중해가. 그만큼 로마가 엄청 잘 나갔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로마는 이제 막 쭉쭉 성장해야 될 것 같지? 로마의 그래프가 쭉쭉 올라가야 될 것 같지? 아니야. 오히려 포에니 전쟁을 기준으로 오히려 로마는 쇠퇴하기 시작해. 로마가 포에니 전쟁에서 이겼는데 왜 쇠퇴했는지 그 이유가 세 가지 등장합니다. 첫째, 전쟁을 너무나 오래 했기 때문에 토지가 황폐화됩니다. 두 번째, 정복지에서 값싼 농작물들이 마구마구 들어옵니다. 로마의 대부분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었는데 이 농민들이 자기가 생산하는 농산물보다 더 값이 싼 농작물들이 점령한 지역에서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럼 농민들이 농작물을 팔 수가 있니 없니 얘들아? 못 팔겠지. 그러니까 농민들이 몰락하는 거야. 엎친의 덮친 격으로 귀족들은 농민들을 안 도와주고 무엇을 했느냐? 대농장을 만들었어. 전쟁에서 승리하면 새로운 땅, 새로운 노예가 무지막지하게 생기는데 그 노예와 땅을 다 귀족들이 차지한 거야. 이 귀족들은 노예를 시켜가지고 새로 차지한 땅에서 엄청나게 많은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농장을 경영하는데 그 농장을 로마 말로는 뭐라고 하느냐? 라티푼디움이라고 한다. 이 라티푼디움에서 노예를 이용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농작물들을 생산하고 엎친의 덮친 격으로 외국에서 값싼 농작물들이 수입돼. 이러한 상황에서 토지는 또 황폐화돼 있어. 과연 로마의 농민들이 버틸 수 있냐 이 말이지. 로마의 농민들 당연히 몰락할 수밖에 없었고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핵심은 평민이야. 그런데 이 평민들, 이 농민들이 몰락하니까 로마의 공화정도 같이 붕괴하는 겁니다. 이 로마의 붕괴, 그럼 로마가 붕괴하기 시작해서 내려갑니다 하면서 떨어지는 거야. 그럼 로마가 떨어질 때 잘가 로마 망하는구나 안녕 하고 그랬을까? 아니겠지. 그것을 막기 위해 등장하는 인물이 있으니 그 인물이 바로 호민관 그라쿠스 형제입니다. 그라쿠스 형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직책만 봐도 평민을 보호하는 관리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럼 이들이 과연 평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개혁을 실시했는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을 정리를 할게. 오늘은 로마 첫 번째 시간이었어. 로마는 왕정에서 시작해서 공화정, 제정으로 발전하는데 그중에 오늘은 가운데 공화정을 공부를 했었지. 공화정이라 하는 것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인데 귀족이랑 평민이 함께 정치를 했어. 귀족들의 정치에 해당되는 것은 집정관, 물론 나중에 평민도 집정관이 될 수 있기는 해. 초창기에는 이제 집정관과 원로원이 귀족을 상징하는 거고 평민회와 호민관이 평민을 상징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마는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였지만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게 되고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했으니까 이제는 지중해로 나가야 된다! 라고 해서 지중해의 당시 대장이었던 카르타고와 한판 붙게 되는 거지. 이 전쟁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승리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로마가 전성기를 더 이어나가지 못했어. 오히려 포에니 전쟁 이후에 내려갑니다 하고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전쟁으로 인한 토지 황폐화, 두 번째 너무나 값싼 농작물이 수입되었다. 세 번째, 귀족들은 농민을 도와주지 않고 라티푼디움을 만들어서 대농장을 경영했다.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국에 농민들은 몰락했고 공화정이 붕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화정의 붕괴를 막기 위해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그라쿠스 형제라고 하는 것까지 공부하고 수업을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어. 우리 다음 시간에는 로마 그라쿠스 형제 뒷부분 로마의 재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